지난 편이 7위까지였다면 지금부터는 세계 최강이라는 이름을 걸 수 있는 팀들만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탑 6부터 1위까지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들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6위는 러시아의 스페츠나츠입니다. 냉전 시절 소련은 미국과의 전 세계 패권 경쟁 속에서 스파이 활동, 우주 개발, 그리고 세력권 확장을 위한 외교전을 벌이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총알이 오가는 전쟁 대신 서로의 힘과 전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려 했던 시대였죠. 소련은 서방을 압도할 새로운 전력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핵무기도 전차도 전투기도 이미 넘쳐났지만 실제로 전쟁의 균형을 바꾸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믿었죠. 그렇게 태어난 이름이 바로 스페츠나츠, 러시아어로 특수임무부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무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었습니다. 험준한 산맥 속에서 미군이 지원하는 무자히딘과 맞붙은 스페츠나츠는 잔혹하리만치 직접적인 전술로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산악지형이 익숙한 게릴라들을 상대하기 위해 그들은 낙하산으로 적진 깊숙이 침투하거나 새벽에 눈 덮인 협곡을 기어 올라가 매복 공격을 펼쳤습니다. 미군은 나중에 보고서에서 이 부대가 나타나면 마치 산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았다고 묘사했을 정도였죠. 그러나 세계가 스페츠나츠를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된 건 1990년대 체첸 전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스페츠나츠는 인질 구출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민간인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강경한 진압작전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 베슬란 학교 사건 등에서 그들은 냉혹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인질이 목숨을 잃었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 잔혹함 자체를 국가의 메시지로 삼았습니다. 테러리스트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던 건 협상보다 공포를 선택하는 러시아의 방식이었죠. 훈련 또한 전 세계 특수부대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얼어붙은 호수에 몸을 던지고 날고기와 흙탕물을 먹으며 생존 훈련을 반복합니다. 서로의 몸을 실제 칼로 베며 전투 감각을 익히고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 해체하는 훈련까지 이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은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설 때까지 설계되어 있었죠. 결국 스페츠나츠는 인권 논란과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세계가 인정하는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잔혹했지만 냉혹함 그 자체가 곧 전략이 된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현대 특수전의 원조라 불리는 전설적인 이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위는 영국 SAS입니다. 영국 SAS의 전설은 사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41년 2차 세계대전 북아프리카 전선, 영국군의 젊은 장교 데이비드 스털링은 기존 전쟁 방식으로는 독일 아프리카 군단을 상대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전차와 포병이 맞붙는 정면 승부가 아니라 적의 심장을 찌르는 소수 정예의 기습이 필요하다고 확신했죠. 그는 모래폭풍 속에서도 이동할 수 있는 소규모 유닛을 만들어 적의 후방 비행장을 급습하고 연료와 항공기를 폭파하는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상부는 처음에 미친 생각이라며 비웃었지만 스털링은 끝내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창설된 부대가 바로 SAS, 특수공정단이라는 이름을 단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독일군 비행기를 수십 대씩 불태우며 존재감을 입증했고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연합군 전체가 의존하는 특수부대 모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후에도 SAS의 명성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1980년 런던의 이란 대사관 인질극, 무장괴한이 수십 명을 인질로 잡고 영국 한복판에서 협상을 요구했을 때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SES는 불과 17분 만에 건물을 장악했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병사들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장면은 그 자체로 특수부대의 상징이 되었고 그날 이후 SAS는 모든 나라의 교범이자 롤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SAS가 다른 특수부대와 구분되는 건 정신적 압박을 견디는 시험인데요. 지원자들은 고산지대와 정글에서 생존하며 포로가 됐을 때 어떻게 버틸지를 실제 고문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 훈련받습니다. 대부분은 탈락하고 끝까지 남는 소수만이 SAS의 명예를 얻을 수 있죠. 이들의 좌우명은 감히 도전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며 실제로 영국 SAS를 세계 특수전의 원조이자 교과서로 만든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설을 본떠 만들어진 또 다른 극비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4위는 미국의 델타포스입니다. 이 부대는 1970년대 말 SAS를 직접 벤치마킹해 창설되었습니다. 베트남전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 세계 곳곳에서 테러와 인질극이 잇따랐고 기존의 미군 조직으로는 즉각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영국 SAS를 직접 경험한 그린벨의 장교 찰스 베기스 대령이 미국에도 SAS와 같은 비밀 특수부대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상부는 결국 그의 손을 들어주었고 1977년 세상에 알려져선 안 될 새로운 부대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델타포스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막 모습을 드러낸 이 부대는 곧바로 사상 초유의 위기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1979년 11월 이란 테헤란에서 발생한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직후 호메이니 추종 학생들이 대사관을 점거했고 미국 외교관과 시민 66명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인질 중 일부는 풀려났지만 52명은 무려 444일 동안 억류당했죠. 당시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라 불렸지만 한낱 학생들이 주도한 사건 앞에서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뒤집기 위해 카터 대통령은 특수작전을 승인했는데 그게 바로 델타포스 창설 이후 첫 대규모 임무였던 이글 클로 작전이었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C-130과 헬리콥터들이 사막의 비밀 착륙 지점에 집결해 델타포스 대원들을 테헤란 외곽까지 투입합니다. 그들은 은밀히 대사관까지 접근해 인질들을 구출하고 곧장 공항을 장악한 뒤 대형 수송기로 탈출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가혹했습니다. 사막에 접근하던 헬리콥터들이 모래폭풍에 휘말려 기체가 고장나거나 방향을 잃었고 결국 작전에 필요한 최소 헬기 숫자조차 채우지 못했습니다. 철수 과정에서 연료 보급 중인 헬리콥터가 수송기와 충돌하며 대형 폭발이 일어났고 불길 속에서 미군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질은 구출하지 못한 채 작전은 참혹한 실패로 끝나버린 거죠. 특히 당시 이란은 이슬람 혁명으로 반미 감정이 극에 달해 있던 중이라 이란 측은 이를 미국의 무능력으로 조롱했고 미국 내부에서도 카터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주었죠. 실제로 1980년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굴욕은 동시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델타포스 자체는 신생 부대였고 장비, 지휘체계, 각 군 간 협력이 미숙했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이 작전 덕분에 미국은 특수부대를 재정비했고 이후 합동특수전사령부가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훗날 빌라덴 제거 작전이나 IS 지도부 제거 같은 현대 특수전의 정점이 가능해졌죠. 즉, 첫 시험은 굴욕적이었지만 그 실패를 딛고 미국 특수부대 체계는 오히려 세계 최강으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 전투,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작전에서 델타포스는 블랙호크 헬기가 교추된 뒤 도심 한복판에서 몰려드는 민병대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수적 열세 속에서도 끝내 동료들을 구출하려 했던 델타 대원들의 모습은 실패와 동시에 신화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델타포스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알카에다의 지도부를 추적했으며 수많은 비밀 작전에 투입되었죠. 델타포스는 태생부터 철저히 비밀을 전제로 한 부대였습니다. 작전이 성공했을 때도 대중은 결과만 들을 뿐 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실패했을 때도 구체적인 전모는 오랫동안 감춰졌죠. 이 부대의 존재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무용담이 아니라 반드시 숨겨야 하는 마지막 수단에 가까웠습니다. 대원들 역시 은퇴 후에도 함구했는데요. 다른 특수부대 출신들이 군생활을 책으로 쓰거나 방송에 나와 경험담을 풀어놓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달리 델타포스 요원들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죠. 그들에게는 개인의 명예보다 조직과 임무의 비밀이 우선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이런 인식 자체가 곧 미국이 의도한 전략이었고 델타포스는 그렇게 미국의 마지막 카드라는 상징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이라는 화약고 한가운데서 인질 구출과 정보전에 특화된 또 다른 전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위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질 구출 부대 이스라엘의 사헤렌 마트칼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직후부터 늘 전쟁과 테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독립 직후부터 사방의 적국에 둘러싸인 채 살아남아야 했던 이들에게 특수부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죠. 그 중심에 선 것이 바로 사헤렌 마트칼입니다. 이 부대는 정보와 인질 구출에 특화된 최정예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부대들이 주로 군사작전에 집중했다면 사헤렌 마트칼은 적의 뒤를 캐고 필요하다면 인질을 되찾아오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창설 초기부터 모사드와도 긴밀히 협력하며 군과 정보기관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선발 과정에서도 체력은 물론 언어 능력과 분석력까지 요구했는데 이는 전투원보다 첩보와 판단까지 가능한 전사를 뽑기 위함이었습니다. 세계가 이 부대를 두려움과 경외의 눈길로 바라보게 된 계기는 1976년 우간다 엔테베 공항 작전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과 독일 좌익 테러리스트가 에어프랑스 여객기를 납치해 우간다로 끌고 갔을 때 전 세계는 그저 숨죽여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단 90명의 요원을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로 투입해 불가능해 보이던 인질 구출을 단숨에 성공시켰습니다. 102명의 인질 중 101명을 살려냈고 테러범들은 전원 사살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군사적으로는 기적, 정치적으로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어디서든 자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것이죠. 사헤렌 마트칼은 이 작전으로 세계 최강 특수부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에도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지도부 암살, 정보 수집 작전, 국경박 작전 등에서 활약하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국가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동이라는 화약고 속에서 이들의 존재는 이스라엘 생존 전략의 핵심이었죠. 세계 여러 특수부대가 SAS를 교과서로 삼았다면 대테러 인질 구출 작전에서는 사헤렌 마트칼이 사실상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전 세계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위는 바다와 공중, 육지를 모두 지배하는 미국 네이비실입니다. 이들의 이름 실은 Sea, Air, Land, 즉 바다, 공중, 육지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됐습니다. 말 그대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존재였죠. 그 시작은 1960년대 초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미군은 정규전뿐 아니라 게릴라전과 특수작전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글과 늪지, 강과 해안이 섞여있는 베트남 같은 환경에서는 기존 해군이나 육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해군 소속이지만 육지와 공중작전까지 아우르는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탄생했습니다. 첫 시험대는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실팀은 맹그로브 숲을 가로지르며 은밀히 침투했고 베트콩 보급
경로와 거점을 기습했습니다. 그들은 정글 한가운데서 적진을 뒤흔드는 유령 같은 존재로 불렸습니다. 베트남전은 미국에게는 상처로 남았지만 실에게는 자신들의 실존 이유를 증명한 무대였죠. 이후 네이비실은 냉전시대와 테러시대를 거치며 미국의 비밀작전 해결사로 자리잡습니다. 파나마 침공, 그레나다 작전, 소말리아 해안의 해적 퇴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임무까지 전 세계에서 움직였습니다. 훈련 또한 악명 높습니다. 특히 헬 위크라 불리는 과정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닷새 동안 단 4시간의 수면만 허락된 채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구르고 진흙탕을 기며 매일같이 수십 킬로미터를 뛰어야 하죠. 평균 탈락률은 70에서 80%, 끝까지 남는 이는 소수였습니다. 참고로 네이비실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팀6입니다. 사실 공식 명칭은 데브그루인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옛 이름인 팀6라 부르곤 합니다. 왜 하필 팀6이냐면 창설 당시 미 해군실은 총 5개의 팀만 존재했는데 저걸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실제로는 없는 6번째 팀을 만든 것처럼 이름을 붙였죠. 이것만 봐도 철저한 기만과 은폐가 부대 정체성의 일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팀6의 임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가장 극비의 타깃 제거 작전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2011년 오사마 빌라덴 제거 작전입니다.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의 은신처에 침투해 불과 40여 분 만에 임무로 마친 이 작전은 팀6의 존재를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작전 전까지 팀6의 존재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로 이들의 활동은 극비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훈련 또한 실 기본 과정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네이비실 자체가 평균 탈락률이 70에서 80%에 달하는데 그 안에서 다시 뽑히는 인원이니 말 그대로 정예 중에 정예라 할 수 있죠. 이들은 공중 강습, 수중 침투, 장거리 사격, 폭파, 언어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 압박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네이비실은 미국의 힘과 의지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고 언제든 임무를 끝내고 사라지는 유령 같은 그림자. 그 이름만으로도 세계의 적들은 긴장하게 되었죠. 하지만 실조차도 단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작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특수전의 정점을 모아 하나의 사령부로 묶습니다. 그게 바로 대망의 1위, 전 세계 특수부대의 최상위에 자리한 합동 특수전 사령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델타포스나 네이비실 팀6만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이 두 부대를 비롯해 공군, 육군, 해병대의 최정예 특수부대를 모두 통합 지휘하는 상위 조직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흔히 티어 1이라 불리는 JSOC입니다. 이 사령부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1980년 이글 클로 작전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당시 군종 간 협력 부족, 지휘체계의 혼선, 장비 문제로 작전이 무너졌고 미국은 큰 굴욕을 맛봤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특수전은 한 부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모든 최정예를 한 지휘 아래 두어야 한다. 그렇게 1980년대 초 JSOC가 출범한 것이죠. JSOC는 공식적으로는 공개된 정보는 거의 없고 내부 조직도나 대원 수조차 철저히 비밀에 붙여집니다. 작전 내용은 물론이고 어떤 인물이 지휘하는지조차 철저히 감춰집니다. 심지어 미국 내부에서도 의회나 언론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죠. 알려진 건 단 하나, 미국이 가장 위험하고 민감한 임무는 반드시 이 사령부가 맡는다는 사실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1년 오사마 빌라덴 제거 작전입니다. 세상은 네이비실 팀6만 조명했지만 실제로는 JSOC가 전체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CIA가 추적한 정보를 군사 작전으로 전환하고 델타포스와 실, 공군 수송기와 드론까지 모두 JSOC 지휘 아래 움직인 것이죠. 그 결과 전 세계가 10년 넘게 찾던 임무를 끝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IS 지도부 제거 작전 역시 JSOC가 주도했으며 공개되지 않은 수많은 작전에서 핵심 테러리스트와 적 지휘관들을 제거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로 불리는 이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이는 이유에는 이 JSOC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JSOC는 세계 최강 특수부대들의 연합체이자 현대 비밀작전의 정점입니다. 델타포스와 네이비실이 개별 병기라면 JSOC는 그 모든 병기를 통합해 움직이는 최종 병기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두 편에 걸쳐 10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보았습니다. 특수부대는 화려한 전면의 서기보다 늘 뒤에서 조용히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에 남지 않고 때로는 임무가 실패로 끝이 나기도 하지만 바로 그 숨은 발자취들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왔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힘, 그것이야말로 특수부대의 진짜 모습일지 모릅니다.